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를 살펴보았고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사회가 혼란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사회의 혼란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박정희입니다. 4.19 전후로 이 군인들 중에 군대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이제 군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군대에서 밀려나게 된 그런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고요. 그리고 박정희를 지지하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날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군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서 주요 도시와 주요 시설물들을 점령하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정권을 잡고 나서 혁명 공약을 발표하는데요. 교과서 99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나오죠. 반공을 국시로 이제 반공을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고를 해결하고 장면 내각에서 이제 여러 사회 혼란과 그 과정 가운데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게 해결되면 우리는 물러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 지식인들이 이 혁명 공약과 이 군인들의 정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 그랬냐? 군인들이 이 당시에 나름 엘리트이기도 했고요. 또 장면 내각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혁명 공약을 발표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구성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정부는 어떻게 됐냐? 이제 해산됐어요. 내각과 의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앙정보부를 만들게 되는데 중앙정보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 국정원인데요. 정보기관입니다. 근데 그냥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언론을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탄압하게 되는데 이들이 들고 일어난 게 사회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죠. 4.19 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민주화 요구가 일어났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이제 억압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좀 무시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통치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반공법이라는 걸 만들고요.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사를 폐간하고 그래서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비판 여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군사정변이라는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부채, 빚이죠 빚, 농어촌 부채 문제를 나름대로 좀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비판받던 부분들을 군인다운 과단성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그러니까 장면 정부 들어서기 이전의 모습이죠. 그렇게 다시 개헌을 하게 됩니다. 헌법이 큰 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를 또 제3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전역을 하고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민주공화당은 사실 다른 정치인들 전부 정치활동을 규제해놓고 몰래 만들었던 정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집권 과정에서 사실 정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성장으로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그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본과 국교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미국의 계속된 요구로 인해서 일본하고 몇 차례 회담을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태도가 우리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일본은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거든요. 이승만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는 이게 진척이 잘 되지 않다가 박정희 정부 때 들어서 외교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요. 김종필과 오히라 각국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비밀 회담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논의가 오갔냐? 일본이 우리한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했던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오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우리나라 사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상 없이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다시 맺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분노를 해서 들고 일어났죠. 시위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거를 터뜨리게 됩니다.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건을 조작했는데요. 이게 시위와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정부에서 사건들을 자꾸 조작하거든요. 그 첫 번째 사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운동을 탄압했어요. 대학생들이 때 또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시위에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이렇게 시위를 무마시키고는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하는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교과서 99쪽 아래도 나와 있지만 갈등이 첨예한 부분에서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해요. 이제 보니까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했는데, 이미 무효라는 게 언제부터 무효인지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나 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이 독립 축하금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고 했죠. 이걸로 전부 퉁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받을 거는 이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청구권 문제로 계속 소송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긴 한데, 일본은 이때 다 줬다는 입장이고, 우리나라의 그런 강제징용이나 이런 걸로 피해 입으셨던 분들은 이건 국가 간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박정희 정부 때 베트남으로 이제 우리가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데요. 이제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었고, 남쪽은 미국과 친한, 북쪽은 소련과 친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른 것처럼 이 베트남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과 함께 도와주면 어떻겠냐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근데 미국이 그때는 아직 참전 계획이 없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나서는 대한민국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파병 요청을 받고 우리가 일단 먼저 의료단을 파견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투 부대도 파병해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베트남 전쟁 참전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하나 맺게 되는데, 미국이 참전의 대가로 한국군을 지원하고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이 도와줬으니까 여러 가지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한국 기업이 이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군수 물자 한국을 통해서 구매하겠다. 관세도 깎아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대한민국이 이때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의 수많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도 진출해서요. 이제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들을 새로 짓는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거나, 또 파병된 군인들이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 월급을 미국이 달러로 줍니다. 그래서 이 건설 사업과 또 파병 군인들이 받은 월급으로 또 군수물자 수출로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가 경제 개발 계획할 때 이제 경제 개발의 자금으로 이 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비판을 받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이 돈을 줬으니까 이거 용병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고엽제라고 해서 이 베트남엔 정글, 밀림이 많으니까 이 사이사이에 숨어서 북베트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북베트남 사람들을 베트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베트콩들이 숨어있는 걸 일일이 다 찾기가 힘드니까 하늘에서 농약을 뿌립니다. 그걸 고엽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 농약을 하늘에서 뿌리면 그 농약이 사방으로 흩날리겠죠.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베트콩들이 숨어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군이든 한국 군이든 다 맞게 되는 겁니다.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겠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베트남 민간인들이 이제 희생되는 일들도 생기는데, 6.25 때 여러 전쟁 범죄가 일어났던 것처럼 베트남 전쟁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 북베트남 베트콩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숨어있다가 게릴라전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민간인인지 베트콩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따이한 문제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은 결국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도와줬던 남베트남이 패배하고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제 한국으로 피해 와야죠. 도망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에서 만난 여성들이나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그냥 다 두고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여러 이득을 주기도 했지만 우리 군인들의 희생이라던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여러 피해를 주기도 했더라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또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그 외에도 독일에 광부나 간호사를 보낸다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할 자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 개발에 성공을 하죠. 이 경제 개발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니까 좀 뒤로 미루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인기가 높습니다. 이 첫 번째 헌법과 제3공화국 헌법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을 4년씩 2번 할 수 있었는데, 그 경제 개발의 성공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2번 연속으로 하게 되죠.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22 사태라고 해서 이제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북한 무장 공비들이 내려와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는데
한 사람이 생포돼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죠. 근데 1월 21일 날 이 121 사태가 일어났는데 며칠 후에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이라고 이제 미국의 배를 북한이 나포라는 건 배를 체포하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 배를 잡아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한도 미국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북한과의 갈등 그리고 경제성장 덕분에 얻은 인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반공태세,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비군, 우리 남자친구들 군대 갔다 오면 8년간 예비군 가야 되는데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련이라고 해서 총검술 배우고 응급처치 같은 거 배우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 했다 그래요. 그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국가주의적인 국가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을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3선 대통령이 3번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개헌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3번, 4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4.19 혁명으로 물러난 거 아니냐. 독재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개헌 반대 시위를 이제 억압하고 여당이 이때 개헌선을 넘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인기 좋으니까 여당도 인기가 좋아서 개헌선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와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다수 여당이 날치기 통과를 했다라고 써있는데 원래 회의장을 야당 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별관 건물에서 우리가 다수니까 여기를 회의실로 만들고 여기서 진행합시다. 거기서 그냥 헌법을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3번 대통령 할 수 있게 됐어요. 3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번 한 번만 더 뽑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상대편에 나왔던 게 김대중 후보입니다. 한참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죠. 접전 끝에 박정희 대통령이 3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무슨 얘기냐? 이 3선 개헌이라는 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시위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 다시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여당한테 표를 많이 안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지만 여당 맘대로 헌법을 바꾸지 못할 정도까지는 머릿수를 채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3번째 대통령의 임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세계적으로 이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데탕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미국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건 뭐냐? 아시아에서 군사 개입을 덜 하겠다. 이제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갈등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이제 줄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갈등이 보니까 서방 세계와 공산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세계와 소련 중심의 세계가 갈등하던 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미국과 소련이 갈등을 덜 하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 분위기를 타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북한한테 이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적십자 회담이 열리게 됐고 그 적십자 회담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의 높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 비밀리에 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 비밀 회담 끝에 나온 결과가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이 평화 통일을 위한 원칙을 정했는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가지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둘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반이 되는 게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근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한에서도 그랬고 북한에서도 그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데탕트라고 하는 요 국제적인 정세,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왜 이랬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3번째 대통령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꽤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경제 개발 과정에서 이 도시 하층민들이 이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반발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대로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미 그리고 7.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 데탕트라고 하는 국제적인 정세가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이미 많이 제약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7.4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이제 10월 달에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새로운 헌법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 새로운 헌법을 발표한 이유는 국론을 통일해서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교과서 101쪽에 나와 있는데
애민 정신을 갖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지지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한을 준 그런 헌법이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은 간접선거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대통령을 뽑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가 6년이고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요. 법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죠. 입법부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 사법부 법관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권을 이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긴급조치권이라고 해서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국회가 이 긴급조치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긴 하는데 근데 이 유신헌법 시기에 국회를 보면요.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 3분의 1의 국회의원 추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누가 이 3분의 1을 추천하는 거냐? 대통령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진짜 3분의 2를 야당한테 뺏기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헌법이 바뀌기도 힘들고 또 긴급조치를 해제하기도 힘들고 그런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국회에 다수당이 되면 국회 해산하면 됩니다. 그런 식의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모두 몰아줬어요.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적인 민주주의로 합리화하면서 이 애민 정신의 지도자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따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론을 굉장히 통제하고요. 그리고 반상회라는 것들을 이제 하게 하는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애국반하고 비슷한 모습을 띄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 시기에 권위주의, 그러니까 정당한 권력처럼 보이지만 여러 통제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정희 정부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유신이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신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7대 대선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붙어서 그래도 꽤 많은 지지를 받았던 김대중 후보가 해외로 가서 재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김대중이 눈엣 가시였던 박정희 정부가 이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를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의 CIA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압박합니다. 야, 너네 민주정부라며. 근데 반대 세부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거야? 하니까 박정희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눈치는 좀 봐야죠. 그래서 김대중 씨를 죽이지 않고 이제 서울에 있는 집에 데려다 놓고 감시를 시작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유신 반대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이제 전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본권을 보장하고 상권 분립을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담은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재야 정치인들, 여러 종교계 인물들, 그다음에 여러 예술가들 등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유신 헌법의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게 되니까 1976년에는 3.1 민주구국 선언이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게 됩니다. 이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해서 탄압을 했는데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이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의 비상상황이 있을 때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이거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긴급조치가 발표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긴급조치 9호입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해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속하고 심지어는 군사재판에서 민간 법정이 아니라 군사재판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1974년에는 민청학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신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획하면서 민청학년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 민청학년을 중심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내서 민청학년 사람들을 처벌했고요. 그리고 이 민청학년 사건과 관련해서 제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해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왜 제2차 인혁당이냐? 6.3 시위 때 인혁당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제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인혁당 재건위원회 1차 인혁당 사건 때 없어진 인혁당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민청학년을 뒤에서 조종했다. 그리고 이 인혁당 재건위원회는 공산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 라고 이렇게 혐의를 만들어내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재판에 넘겼고 8명한테는 사형을 선고하고 다음날 바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법 역사에 굉장히 흑역사로 남아있는 사건이 이 제2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정희 정부는 나름대로 경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왔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었어요. 자, 근데 1970년대 후반이 되면요. 석유 파동, 이건 국제적인 사건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부정부패,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경제 개발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빠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부 혁명 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지지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선전을 하게 됩니다. 야당인 신민당이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다 보니까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뽑는 3분의 2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야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당에서 이 국민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조금 더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김영삼을 당의 총재로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이제 YH 무역 사건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YH 무역 사건은 나중에 경제 이야기할 때도 한 번 더 언급할 텐데, 이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막 생기니까 회사 문을 그냥 갑자기 확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그 재산 다 챙겨서 해외로 떠나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월급도 못 받고 이런 노동자들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위를 이제 정부에서는 진압을 하고 탄압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냐? 신민당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YH 무역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 가서 시위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를 경찰들이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다 진압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신민당 사람들도 막 구타당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 한 분이 건물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신민당이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특별히 김영삼 총재가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엄청 비판을 하고, 미국이 이런 박정희 정부를 지지해서 되겠냐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막 높이니까 이 여당 의원들이 이거 나라 망신을 시킨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게 됩니다. 이 김영삼이요, 부산 지역을 연고로 하는 정치인이었는데, 그래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는 요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대학생들이 처음 시위를 시작했는데 이 시위가 점점 커져서 도시 하층민들, 노동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박정희 정부가 요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해서 확산되니까 요거를 두고 시위의 철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제 정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은 군대를 동원해서 밀어버리자. 캄보디아에서 이 당시 킬링필드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막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에요. 캄보디아에서는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약간 무지막지한 소리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재규가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차지철과 갈등을 빚었다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궁정동에 있는 안전가옥에서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나무라면서 총을 쏘게 되죠. 그 총을 맞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12.6 사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약 18년 동안의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